기출문제입니다. 표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냉해는 뭐냐? 영양생장기의 저온으로 인해서 표가 영양생장기 유효분을, 그러니까 영화 벼의 이삭을 만들기 이전까지 가지가 번창한다든가 영양생장기가 있고, 이삭 유수를 형성을 해가지고 출수 기화 이후를 갖다가 생식생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생장기에 좋은 벼가 알맞는 저온의 범위보다 낮은 온도를 경과하게 되면은 이게 저온으로 해서 출수기가 늦어지겠죠. 늦어지고 등숙 장애를 받는 것을 여기서 갖다가 냉해다. 또 벼의 도체 안에 얼음이 온도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얼음이 얼었다. 이것은 결빙이 되는 것은 동해라고 해요. 동해. 그 동해와 냉해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냉해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병해형 냉해. 지연형 냉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양생장기의 저온으로 인해서 출수기가 지연이 된다. 이게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는 뭐냐? 영양생장기가 아니라 생식생장기. 벼 유수구나 이후에 이게 저온에 만약에 도래가 되면은 여기에 쭉정이가 된다든가 등숙이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량이 감소가 되는 것을 장애형 냉해. 또 온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도열병이 나왔다. 냉도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해가 나타나면은 병해형 냉해. 이렇게 해서 냉해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냉온의 영향으로 인한 수량 감소는 생육 시기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육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즉 생식생장기에는 특히 감수 분열기에는 가장 약합니다. 저온에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 두 번째, 냉온에 의해서 출수가 지연되고 등숙기에 저온장애를 받는 것이 지연형 냉해다. 맞죠? 출수가 지연이 되고 냉온에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4번. 관수 피해로 성숙기에 가까운 맹류가 장기간 비를 맞아가지고 젖은 상태에 있거나 이삭이 젖은 땅에서 오래 접촉하게 되면 발생되는 거. 자, 이 수바라, 이삭 자체 상태에서 수분이 공급이 되면 싹이 나옵니다. 보리를 비워놨는데, 보리에서 특히 이와 같은 수바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리에 적당한 온도, 습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보리를 베서 땅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싹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보리 품질이 형편없겠죠. 이걸 수바라라고 해요. 수바라. 이삭 수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수바라다. 여름 작물과 재배 식물에서 겨울 작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생육 시기에 따라서 여름 작물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여름 작물, 여름에 재배하는 것이죠. 겨울 작물은 가을에, 늦가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월동을 시켜서 해를 넘겨가지고 다음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늘이라든가 또 가을포리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 작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생육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도복, 쓰러지는 거죠. 도복 피해가 아닌 것은 도복 쓰러지게 되면 수량이 감소가 되겠죠. 또 작물의 품질이 형편없어질 겁니다. 품질이 손실이 오고, 간작물에 대해서도 피해가 나. 벼가 쓰러지면 옆에 사이에다가 사이짓기를 한 작물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쓰러지게 되면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 할 겁니다. 수확 작업이 불편하죠. 쓰러지게 되면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문항에서는 수확 작업이 간편하다. 이런 문제는 대단히 쉽습니다. 작물 군락의 수광 태세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햇볕이
드는 자세, 작물이 햇볕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수광태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줘서 연면적을 늘리고 수평으로 옆으로 늘어지게 한다. 만약에 수광태세는 하늘에서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 태세를 얘기를 하는데, 햇빛을 많이 받으려면 이파리가 직립이 돼야 돼, 직립. 그래야 고르게 여기도 햇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질소질비를 많이 주면 이파리가 전부 늘어집니다. 그러면 늘어진 이파리에 가려가지고 밑에 이파리는 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질을 많이 준다든가 밀식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연약하게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수광태세가 대단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가번, 틀린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 되질 않습니다. 토양 비옥도를 유지하고 정진시키기 위해서 윤작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가장 낮은 것은 콩과 식물을 재배해야 되겠죠. 콩과 식물. 윤작을 하는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콩과 식물, 근류근해에서 뿌력 박테리아에서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콩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맞고, 근체류라든가 알팔파가 바로 콩과 둑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피복작물 재배해서 표층 토양의 유실을 막는 것도, 이것도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토양이 빗물에 의해서 전부 다 떠내려가면 유실이 되기 때문에 비옥해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채소작물 재배해서 토양 선충 피해를 경감시키는 거고는 토양 비옥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벼 생육기간 중에서 10이 되는 비료를 주는 것을 10이라고 그러는데, 질소질 비료 중에서 쌀의 식미, 밥맛이죠. 밥맛 영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는 밑거름이 있고, 밑거름은 논밭을 식물을 심기 전에 전면에다가 뿌리는 것을 밑거름.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약 2주 이내에 이 분월비는 새끼칠 거름입니다. 새끼를 많이 쳐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것이 분월비. 그 다음에 이삭거름은 벼 알갱이가 얼마나 달리게 하느냐, 그것이 이삭거름. 벼가 이삭이 패고 나서 출수 후에 벼 알을 충실히 익도록 주는 거름이 알거름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는 거름이죠. 그래서 쌀의 미질은 바로 알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거름. 토양의 공급량에 관여하는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토성 입자의 크기죠. 토양의 구조, 큰 거 적은 것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 입단의 배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토양 공급하고 영향이 있지만은 토양 산도, 이건 화학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토양 산도하고는 공급량하고는 무관합니다. 작물의 수분 부족 장애가 아닌 것은, 수분 부족이 되면은 무기양분, 우리가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것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결핍이 일어나게 되겠죠. 흡수를 못 하니까, 수분 부족하면은. 수분이 부족하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겠죠. 억제가 되는. 광합성도 수분이 없으면은 탄소 동화작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은 ABA 양이 감소한다. 노화물질, 화학물질이라고 했어요. ABA 요거는 오히려 증가해가지고 수분이 없으면은 이파리 낙엽이 지기 때문에 ABA 양이, 호르몬 양이 증가가 돼가지고 오히려 수분 장애에 해당이 나타나는데, 감소하는 것은 잘못된 문항입니다. 정답은 답은 풍속이 시간당 4 내지 6km 이하인 연풍, 부드러운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 감은 것은, 연풍이 불게 되면은 병원균이라든가 잡초 종자가 가벼운 바람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풍이라도 온도가 낮은 냉풍의 경우는 냉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전부 다 연풍의 단점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증산작용을 촉진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점이 되겠죠. 풍매와 바람에 의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촉진을 시키고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풍매화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을 하기 때문에 연풍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수정 작업을 촉진시키는데 방해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작물의 이식 시기로서 틀린 것은 이식, 옮겨 심는 것이 이식이죠. 과수는 이른 봄이나 낙엽이 진 뒤에 가을에 하는 것이 좋다. 당연하죠. 낙엽이 지지 않고 이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생장을 한다든가 하나의 그대로 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식을 하게 되면 뿌리가 단근이 돼서 좋을 리가 없겠죠. 일조, 햇볕이 쪼이는 것을 일조라고 하죠. 일조가 많은 날에, 맑은 날에 실시하면 좋다. 맑은 날에 되면 그만큼 고사되고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흐린 날, 이런 날에 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기 조성과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기 중에 질소가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한다. 78%라고 했어요. 78 내지 79%. 대기 중 질소는 콩과 작물의 근류근에 의해서 고정되기도 한다. 근류근에 의해서 질소를 고정하고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 농도는 작물이 광합성 수행에 충분한 과포화 상태다. 그렇지 않죠.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0.03%는 광합성에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으로 탄산 12,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과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정답은 다번입니다. 인공 영양 번식에서 밝은 및 활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밝은 촉진, 뿌리가 활짝 내리는데 촉진시키는 거. 여러 차례 문제가 문항이 나온다면은 ABA 물질은 노화, 빨리 늙게 오고 낙엽을 지게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발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착, 뿌리 내림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촉진 물질이 아니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발화를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낙엽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정답은 ABA 물질입니다. 유기재배 시 활용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 방법 중에서 생물학적 방제법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생물, 미생물, 그 다음에 곤충, 동물 이런 것이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적, 이건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유용 미생물도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랑 미생물, 이것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내병성 품종의 선택, 이건 경종적 방법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미생물,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라번, 내병성 품종의 이용. 근근균 역할로 옳지 않은 거. 과도한량의 염류 흡수를 조장을 한다. 염류 흡수. 작물이 필요한 것을 흡수를 합니다. 인산 성분의 불용화를 촉진한다. 독성 금속이온의 흡수를 촉진한다.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죠. 풍란이라든가 고목나무에서 재배하는 거. 이런 것은 과도한 양의 염류를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맞는 양만 흡수를 하겠죠. 인산의 가용화를 촉진하고 독성물질을 흡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틀린 것, 식물의 수분 흡수 증대에 의한 한발 저항성을 향상시킨다. 한발 저항성. 틀린 것이면 이건 맞는 것이죠. 옳은 것은 한발 저항성. 그냥 고목나무에 풍란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적더라도 이거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균의 역할로 옳은 것은 바로 라번입니다. 병해충 방제 방법의 일반적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법적 방제, 농산물을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 통관, 공항에서 수입을 억제한다. 어떤 병해가 들어왔다. 법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제하는 거, 법적 방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 천적을 이용한다든가 화학적 방제, 약제를 이용하고 유전공학적 방제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기지현상이 또 나왔습니다. 기지현상. 연작을 하면은 거기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수박을 재배한 후 땅콩 또는 콩을 재배한다.
이런 기지현상을 작물을 바꿔줌으로 해서 윤작을 함으로써 기지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산야초를 넣은 후에 부속된 나뭇잎을 넣어준다. 유기물을 시공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되죠. 하우스 재배, 다비 재배, 비를 많이 준다. 그렇지 않아도 염류집적으로 인해서 토양의 악화가 되는데 비료를 다비 재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지 해결이 아니라 기지 현상을 유발하는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양 조류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류는 남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이 있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생성하고 대기로부터 많은 양의 CO2를 제거한다. 조류는 질소, 인 등 영양원이 풍부하고 급속히 증식해서 녹조 현상을 일으킨다. 조류는 사상균과 공생하면서 지유류, 이끼 등 이런 것을 지유류라고 합니다. 지유류를 형성하고 지유류의 규산염의 생물학적 풍화에 관여한다. 조류가 급속히 증식하면서 지표서 표면에 조류막을 형성하면은 무료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감소가 되겠죠. 산소를 그만큼 이용을 해보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는 용존, 녹아있는 산소 양이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지금 전국에 최근에 하천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녹조는 조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물이 썩는다고 해요. 그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썩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조류의 용존 산소량이 증가가 아니라 산소는 감소가 되는 현상이죠. 작물 재배 시 일정한 면적에서 최대 수량을 올리려면 수량 삼각형의 삼변의 균형 있게 발달이 돼야 된다. 수량 삼각형의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거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유전성으로 유전성이 높아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재배 기술이 앞서야 된다. 세 가지나 해당이 되지만 비료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작물 생육에 대한 수분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핵심이 있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거리가 먼 것이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거 수분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닌 거 그걸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식물체 증산에 이용되는 수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모든 식물이 수분이 증산작용에 관여를 합니다. 정답은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가번. 온영질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물질에 흡수할 때 용매작용을 하고 또 필요물질의 합성 분해 과정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유기물의 분해에 관여하는 생물체의 탄질비, 탄소와 질소 비율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속성 퇴비를 만들 때는 주로 탄질비가 30 내외입니다. 20 내지 30대 1 그 정도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그 속성 퇴비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유기물의 분해에 관여할 때 유기물 분해 일반적으로 유기물 분해에서는 알맞는 생명체의 탄질비는 8대 1입니다. 8대 1. 8대 1이 정상입니다. 보통 생명체의 탄질비는 8대 1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 화감 모델에서 유래된 토양의 입자 밀도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1입방 세제곱미터당 2.65g c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 그래서 한번 출제된 문제는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부식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바로 정답이 나와 있네요. 아닌 것이기 때문에 촉진을 시키는데 이건 억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가번입니다.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하고 양분의 유실을 방지하고 토양 pH 완충작용을 하는 것은 유기물 시용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여매지 간척지 토양의 개량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암거배수나 명거배수, 그래서 물을 빼준다. 석회물질을 시용한다. 전층, 모든 층을 기계 경운을 수시로 실시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한다. 전층을 기계적인 경운을 수시로 하게 되면 토양 입단이 파괴가 되고 오히려 NaCl, 그 NA 성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로 수시로 경운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답은 청색증, 메세모글로빈혈증, 어린 유아들한테 나타나는데 청색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물질은 뭐냐? 질산태 질소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수수라든가 가축을 젖소로 키우는데 또 과일 중에 매실, 청매실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속에는 이 질산태 질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잘못 급여를 하게 되면은 이 우유 쏘의 경우 거기에 이 청색증을 나타낼 수 있는 질산태 질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 이걸 유아한테 청색증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질산태 질소. 다음 중 산성 토양에 해당되는 것은 pH 5죠. 7이 중성, 7보다도 더 증가가 되는 거. 8, 9, 10, 14까지 그거는 알칼리성 토양이고 7 이하가 되는 것은 바로 산성 토양입니다. 정답은 가번. 다음 중 양이온 치한 용량 CAC가 다시 나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카올린 라이트가 가장 낮고 몬토모릴로 라이트가 여기서는 가장 큽니다. 몬토모릴로 라이트 100 정도 되고 부식은 약 200 정도 됩니다. 만약에 부식이 여기에 나왔다 그러면 부식이 정답이 되겠죠. 가장 적은 것은 카올린 라이트, 그거는 10 정도가 됩니다. 10. 그래서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이온 치한 용량 CC가 가장 큰 것은, 가장 적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것이 부식이다. 두 번째가 몬토모릴로 라이트다. 가장 적은 것이 카올린 라이트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경작지의 토양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양지바른 쪽이 토양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토양이 황색보다는 흑색이, 검은색이 태양열을 받기 때문에 토양 온도가 높겠죠. 남쪽으로 방향이 15도 정도 경사졌다. 그건 북쪽에서 햇볕을 봐야 되는데 북쪽은 북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15도 경사진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15도 정도 경사가 졌다. 그럼 햇볕은 남쪽에서 태양열이 내리쬐가지고 남양바지 땅이 되기 때문에 흑색 토양이고 황색 토양보다도 온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4번. 밭 상태에서 논 상태로 독성이 강해가지고 논 상태 물속에서 작물의 해를 유발하는 비소 유해 화합물 형태는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비소 AS 3가 이온하고 AS 5가 이온 두 가지 똑같이 다 논토양에서 온수 상태에서 흡수되지 않고 이게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이게 문제상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AS 5가 AS보다는 3가 AS 비소에서 독성이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두 가지 다 독성 물질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가 비소도 독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5가 비소도 독성이 강하다. 토양 생성학적인 층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틀린 것은 토양을 5층은 O1층과 O2층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A층과 B층은 A1, A2, A3 B층도 B1, B2, B3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C층과 R층은 이걸
1, 2, 3로 나누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층 또는 R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C층에는 C1, C2, R층이 있다. 이게 잘못된 문항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